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키우기 벅찰 만큼 어렸는데, 이제는 엄마 걱정도 해주는 의젓한 초등학생으로 컸습니다. 듬직한 큰아들과 예쁘장한 작은 딸이 제 인생의 낙이랍니다. 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이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더 씩씩하게 큰 것 같아서 기특하네요. 그래도 남편과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아이들이 나쁜 모습을 보고 배우진 않았을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제 이런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남편 닮은 구석 하나 없이 정말 잘 컸습니다. 한때 같이 살았던 남편이고 애들 친부인데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건가 싶으시죠? 남편이라는 게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도 이런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집안에서는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늦바람 드는 일이라고 하던데 제 남편이 딱 늦바람 나서 처자식 전부 버렸던 놈이에요. 저도 체감해보니 늦바람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 늦바람 났을 때 떠올려보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주변에서도 저처럼 살면 나라에서 상 줘야 한다면서 말들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살았다면 이런 말들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남들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의 친할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게 남편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했거든요. 남편은 시부모가 이혼하면서 시부와 할머니 세 식구 살고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시부모는 이혼 후 왕래를 안 하고 살아서 시부가 떠난 후에도 남편의 시모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님이 남편을 키웠다는 말이 더 어울릴 만큼 혼자서 남편을 키워내셨어요. 할머님의 지극정성을 받고 자란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도 할 만큼 번듯하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남편이 대기업에 입사하던 날이 제일 가슴 벅찬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대기업 생산관리 직원으로 일하던 남편은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지인의 소개였어요. 지인은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저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대화가 잘 통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누굴 만나도 항상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해서 그런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남편의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도 배신하는 세상에 자기를 키워준 할머님을 끝까지 모시려는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는 다른 사람과 달라 보였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30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할머님도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집에 계시는 할머님을 살피러 가기 바빴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할머님 단 2식구뿐이니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쁜 남편을 이해해 주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여자고 연애 초반인데 남편이 집안일에만 몰두되어 있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님 살피러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도 데이트다운 데이트 해야지. 우리 요즘 제대로 된 식당 한 번도 못 간 거 알아? 미안해. 내가 이해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 우리 할머니 혼자서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렇게 나만 보고 사시다가 이젠 아프셔서 힘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내가 더 챙길 수밖에 없어.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어때? 괜히 혼자 집에 계시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요양병원에 가면 응급처치도 빠를 테고 삼시세끼 다 잘 챙겨주실 거야. 나는 내가 모시고 살고 싶어. 나도 요양병원에 모실까 하고 알아봤는데 그럴 때마다 뉴스에서 요양병원에서 폭행했다는 기사만 눈에 들어와서 도저히 못 모시겠어. 그동안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아니까 더 내가 잘해드리고 싶은데 너한테도 우리 할머니한테도 면목이 없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키워준 부모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세상에 할머님께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모습이 저는 대단해 보였어요. 그때는 여러모로 남편이 다른 남자들과 달리 진중하고 괜찮아 보이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남편 인생에서 할머님이 최우선인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줬습니다. 제가 간호조무사로 한창 일하고 있을 때라서 가끔 남편 집으로 같이 가서 할머님을 챙겨드리곤 했어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다가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면 할머님이 제일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만 보면 할머님은 힘이 없는 목소리지만 반갑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 텐데 뭐하러 왔어? 아유,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네.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저도 할머님 뵙고 싶어서 같이 왔어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아유, 다 늙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어. 둘이서 먹고 싶은 거 만난 거 먹어. 어쩜 이렇게 싹싹한 색시를 데려왔을꼬.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더 예뻐지나 봐요. 저는 병원에서 일할 때도 환자들과 자주 소통하고 지냈던 터라 할머님과는 금세 더 각별해졌어요. 남편도 제가 할머님과 잘 지내니까 더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할머님 신경 쓰면서 모실 때보다 든든하다면서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혼자 하면 힘든 일도 같이 하면 힘든 것도 반이 된다는 말처럼 늘 근심 걱정을 못 놓던 남편도 편안해 보였고요. 아무래도 남자가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해도 놓치는 게 많았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할머님을 모시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드실 음식부터 계절에 맞는 속옷 같은 것들도 전부 챙겨드리니까 할머님도 편안해지셨고 무엇보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저도 친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남동생 세 식구 살았던 기억 때문인지 할머님이 혼자서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을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저희 남편 혼자서 키우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셨던 할머님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같이 할머님도 챙기며 서로를 신뢰를 쌓아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의 한결같은 효심과 성실함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가장 좋아하던 분이 할머님이셨습니다. 아직도 그 얼굴이 너무 생생하네요. 그런데 남편과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을 때 남편이 진지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 모시고 같이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난 할머니랑 살아본 적이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할머니도 그동안 정이 들어서 같이 살자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오래 고민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부모와 사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게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해서 그런지 아픈 어르신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결혼 전에 제가 가장 고민하던 부분이 할머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잠깐 들려서 챙겨드리는 거랑 다르게 같이 사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워낙 남편이 할머님을 끔찍하게 생각했고 너무 마음 쇠하니까 따로 살아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모시고 살자는 쪽으로 의견을 맞췄습니다. 남편은 제 결정에 고맙다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할머님도 같이 살자는 저와 남편의 제안에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렇게 제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힘드시면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님은 꼭 결혼식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결혼식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를 보시고는 제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참 속없고 착한 애야. 그리고 이 못난 헬미 밑에서 힘들게만 컸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는 걸 보니 내 할 일이 끝난 것 같네. 손주 며느리도 이렇게 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가 더 배울 게 많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할머님. 그냥 건강하게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저는 할머님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나뿐인 손자 보시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결혼식장까지 와주신 게 저를 너무 슬프게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잘 지내자고 말씀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날 할머님은 결혼식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찡할 정도였죠. 결혼 전 저는 남편과 할머님을 모시기로 했던 터라 할머님의 모습이 더 눈에 많이 밟혔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친할머니와 같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새 식구 집이 한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한 식구가 된 것 같았고 좋았습니다. 남편과 할머님이 원래 살던 집에서 우선 시작했어요. 그때는 할머님이 병세가 악화되고 있으셔서 새 집을 알아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당뇨도 있으신 데다가 폐 쪽이 가장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시작은 할머님을 모시고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불만이 있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할머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크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할머님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하는 날이면 남편이 휴가를 쓰고 직접 모시고 가고는 했어요. 그리고 병원 다녀온 날이면 남편이 곰탕을 사와서 세 식구 나눠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당 관리 더 신경 써야 한대. 자꾸 빵 달라고 하셔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빵을 너무 좋아하셔서 걱정이었는데 이제 절대 드리면 안 되겠다. 식단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신경 써줘. 미안해. 이렇게 부탁만 해서. 다 같이 먹는 밥상인데 우리도 건강한 밥상 먹고 좋지 뭘 그래. 걱정 마. 이제 우리도 현미밥이랑 건강한 반찬해서 먹어야겠다.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저는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 신경 쓰여서 더 괜찮은 척 했어요. 사실 다 같이 먹는 밥상이고 건강 생각해서 바꾸는 일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할머님이 빵을 자꾸 찾으시니까 조금씩 드렸는데 그날 검진 이후로는 아예 빵을 사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신경 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건강해지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더 악화되지만 않길 바랬죠. 하지만 이런 제 기대와 달리 할머님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많고 혈압도 높으신 상태라서 병원을 가도 손쓸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급성 폐렴까지 겹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과 제 사이에는 큰아들과 작은딸이 생겼고 세 식구에서 5식구로 늘어났죠. 남편도 처음에는 육아도 할머님 일에도 늘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에 있다가도 할머님 일이라면 달려 나오곤 했었고 큰아들 유치원 행사에도 주말에는 꼭 참석할 만큼 부성에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든 어르신 모시고 살다 보면 알겠지만 어르신들 아프시면 냄새가 슬슬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할머님이 점점 병세가 깊어질수록 자주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남편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편 같은 사람이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전부터 홀로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사람인데 할머님이 병원에서 입원 후 퇴원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 눈치를 볼 정도였죠. 아픈 사람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할머님 퇴원에 맞춰서 제가 모시고 집에 들어오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거야?
또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나 죽겠다고 병원 가는 거 아니고? 당신 그런 말이 어딨어. 연세가 있으신데 당연히 예고도 없이 아프시겠지. 내가 진짜 지겨워서 그래. 이러다가 우리까지 없던 병 생길 것 같다고. 시끄럽고 얼른 가서 누우실 자리나 잘 해놔. 당신 그렇게 집에서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애들이 당신 눈치 보잖아. 그냥 나가서 운동을 하던지 왜 그렇게 앉아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오죽하면. 솔직히 당신도 힘들잖아. 노인네 모시고 병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는 당신이 이러는 게 더 힘들어. 요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엄청 늘어놓잖아. 제발 부탁인데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줘. 옆에서 민망하게 서 계시는 할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더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아픈 할머님 눈치만 주는 남편이 제일 답답했고요. 정말 남편은 점점 더 아무것도 안 하고 괜히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괜히 할머님 눈치만 주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퇴근하면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대니까 어린 자식들까지도 남편 눈치만 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눈치만 보기 바빴습니다. 할머님 병세가 나빠지는 것도 다 남편 때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어떻게 방금 퇴원한 할머님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둘 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라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할머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도 하고 애들도 보면서 할머님까지 챙기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제가 할머님과 식구들 옷을 같이 세탁했다는 이유로 저를 타박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 걸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빨래를 할머니 거랑 같이 돌린 거야? 애들 옷만 따로 돌렸지. 왜? 뭐 문제 있어? 당신 미쳤어? 할머니 옷에서 각질 떨어질 텐데 따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옷이랑 할머니 옷 같이 돌렸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그렇게 따로 세탁하고 싶으면 당신 옷 당신이 손빨래 하던지. 생각을 해봐. 노인네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도 하얀 각질이 한가득인데 옷에는 얼마나 많겠냐고. 옷 나누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옷에 오줌도 지린다면서. 더럽게 진짜 그걸 왜 같이 돌려? 그럼 그렇게 입만 살아서 떠들지만 말고 어디 당신이 한번 해봐. 당신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님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있어? 당신 이러는 게 더 이상해. 그렇게 더러우면 당신 옷 당신이 손빨래해서 입어. 맨날 밖에서 담배 냄새 배겨오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저는 세탁기에서 뺀 남편 옷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옷 그냥 그대로 뒀어요. 뭐가 이쁘다고 곱게 펴서 널어줍니까? 세탁이 다 된 빨래를 건조대 하나씩 널다가 방에서 저와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을 할머님이 생각났어요.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 나이 들면 누구나 다 한 번씩 겪을 일인데 저렇게 돌변하는 남편이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정리를 하고 할머님 방으로 가서 할머님을 살폈어요. 그런데 힘없이 누워 계시던 할머님이 혼자 우식이라도 하셨는지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본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네요. 저는 슬며시 할머님 침대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다가오자 할머님은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손주 며느리가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휴, 남자는 나이 들어도 애라고 하더니 저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철이 아직 안 들었나 봐요.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래.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명줄이 길어서 식구들이 힘들게나 하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혼자서 손자 키워서 저렇게 키워내셨으면
그 고생 다 효도로 돌려받고 가셔야죠. 아직 효도하려면 멀었으니까 더 건강해지세요. 내가 미안해. 해준 것도 없이 짐만 돼서. 앞으로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 나 이제 병원 들어갈란다. 그건 제가 싫어요. 간호조무사인 제가 있는데 어딜 가세요? 거기 가셔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여기 편히 계세요. 할머님은 제 말에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할머님의 모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기력이라도 나눠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 늘어갈수록 할머님은 점점 대소변 실수를 하는 횟수도 늘었어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평생 여자라는데 할머님은 실수를 할 때마다 힘없는 눈으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대소변 실수까지 한 스스로를 자책하듯 입을 꾹 다물고는 저만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할머님이 민망해하실까봐 되려 더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해도 한동안 입을 다물고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님의 모습이 더 가슴 아팠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이 할머님한테는 더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할머님의 병세가 심해질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처럼 힘들어지기만 했고요. 할 수 있다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남편한테 식판에 밥 담아주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이유는 밥상에서 꼭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 못하고 떠드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할머님이 병세가 악화되면서 밥을 드시다 보면 숟가락으로 밥을 드시다가도 조금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에다 티가 날 정도로 티를 내면서 틱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저녁 자리에서 남편은 밥을 먹다가 말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밥이며 반찬이며 죄다 흘리는데 그냥 따로 먹던지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밥맛 떨어진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밥상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할머님 옆에서 반찬을 하나씩 놔드렸는데도 할머님은 숟가락을 입으로 한 입씩 드실 때마다 조금씩 흘리셨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아픈 어르신들 다들 그렇지 않나요? 힘도 없고 아프신 분이 식사를 얼마나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점점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 결혼 전 할머님을 끔찍이 아끼던 그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밥 먹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뜨신 밥 먹고 헛소리 할 거면 숟가락 내려놓고 당장 방으로 가. 당신이 제대로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지금 내 탓을 한다고?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미루기만 하잖아. 나보다는 당신이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 핑계가 좋다. 당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식탁에서 헛소리 할 거면 밥 먹지도 마. 당신 때문에 애들까지 다 눈치 보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니까 애들까지 아빠 알길 개똥으로 알잖아. 가장이 가장답게 행동을 해야 존경을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뺐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어? 저는 괜히 밥상에서 할머님 눈치를 주는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애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보고 배우겠나요? 아빠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노인네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데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할머님 병세는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할머님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몸은 계속 안 좋아지고 대소변 실수도 점점 더 잦아져서 저는 늘 집에서 할머님 기저귀 갈아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저도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지 정말 제 친할머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할머님은 변해가는 손자를 보면서도 제가 할머님한테 최선을 다하니까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마치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라도 하시려는 듯
저를 어루만지며 항상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죠. 지금도 가끔 꿈에 할머님이 나올 때가 있는데 한참을 저를 어루만지다 사라지고는 하세요. 이런 세월이 있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할머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매일같이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과 지지고 볶고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식을 하다가 늦었다고 하기도 했고 한 번은 아예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대판 싸웠네요. 핸드폰이 꺼진 채로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술에 떡이 된 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 등을 내리치면서 말했죠. 당신 미쳤어? 전화기는 왜 꺼놔? 무슨 큰일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 시끄러워. 그만 좀 해. 집구석을 봐.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나는 뭐 당신 보고 싶어서 집에서 마냥 기다리는 줄 알아? 집에서 기다릴 식구들 생각은 안 하냐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랬어.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탓이야. 나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아니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탓하지 마. 지금 당신 이 꼴 보는 것보다 더한 일이 생긴다고? 진짜 지구 종말 아니고서야 코웃음도 안 나오겠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신 탓이니까 다 견뎌내.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피해자인 척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 탓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할머님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러니까 정말 골머리 썩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할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던 할머님이 아이들만 보면 웃곤 하셨거든요.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팍팍했던 일상의 아이들은 한 줄기 빛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만들면 꼭 3개씩 만들어 올 정도였습니다. 저와 남편한테 하나씩 주고 하나는 할머님 손에 쥐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뿌듯했어요. 10년째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다닐 만큼 컸고 특히 큰아들은 가끔씩 제가 저녁 차리는 걸 도와줄 만큼 의젓하게 자랐답니다. 아이들이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을 애들 키우며 할머니 모시면서 고군분투했네요. 저도 그 사이 참 많이 늙어 있었죠. 원래 고생할 팔자였는지 힘든 일이 끊이질 않았어요. 제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성실한 남편을 봤던 건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싶을 쯤에 남편은 저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글쎄, 가정에 한 번도 성실한 적 없던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면서 이혼 서류를 내민 겁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어. 이혼하자. 뭐? 지금 당신이 이게 당신이 할 소리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아,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다 이거야? 지금 장난해? 그럼 어쩌겠어. 나는 이제 당신이 여자로도 안 보여. 그냥 식모 같아. 그런데 어떻게 더 살겠니? 나는 의리로 살기 싫어. 여자처럼 생각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나는 당신이 그냥 장군 같아. 억척스러운 아줌마 같다고. 내가 아줌마 되고 싶어서 아줌마 됐어? 이거 다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할머님 혼자 못 두겠다면서 모시자고 하더니 할머님 제대로 한번 챙겨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당신도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는 이제 더는 못 모셔. 할머님 그동안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는지 알아? 그때마다 애들이랑 우리 보면서 버티신 거야. 그런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 진짜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그럼 요양원으로 가야 적당히 살다가 돌아가시겠네. 노인네가 쓸데없이 오래 사니까 머리만 아프지. 이 정도면 오래 살았잖아. 당신 그 입 못 다물어?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갔네.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는 정말 이 집구석이 진짜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때려쳐! 야, 이 쓰레기야! 저는 남편한테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그때 제가 던지는 걸 손으로 겨우 막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0년을 가정에 헌신했던 저한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난 세월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남편이란 사람이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이 의지하며 이겨내자던 남편은 사라지고 저를 비난하는 남편만 남아있다니. 정말 하늘이 저한테 왜 이런 현실을 보여주나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싸움이 나니까 할머니과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도 신경 못 쓸 만큼 한 인간으로서 아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방에서 기어 나오시더니 제 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희수가. 내가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살았어. 너 할 만큼 했어. 나 요양원에 보내주고 이제 네 인생 살아. 할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사는 거 아무런 불만 없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내가 사라져야 끝날 거야. 나도 이제는 손자놈이 저렇게 변하는 거 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 요양원 보내줘. 부탁할게. 진정하세요. 혈압 조심하셔야 하는데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할머님이 아픈 몸으로 저를 어루만지면서 우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더 울고만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님을 다시 부축해서 방에 눕혀드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할머님을 요양원에 모실 생각이 없었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요양원에 모시겠나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그저 저희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 얼굴 보면서 지내길 바랬어요. 그래야 마지막 생에 좋은 기억이라도 남기고 가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할머님 병간호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남편이었죠. 정말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남편 제안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 문제로 자주 싸워서 정말 그런 문제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본인을 키워주신 할머님인데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답한 마음을 남동생에게 털어놨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잘 안 나오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동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남동생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갑자기 이혼하자는 거 너무 이상한데? 누나, 매형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여자? 그런 낌새는 전혀 모르겠는데? 누가 바람을 대놓고 피워? 다 몰래 피고 있으니까 바람이라고 하지. 내가 다 알아볼게. 네가 어떻게 알아보려고? 너 회사 다녀서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내 친구도 와이프가 바람나서 심부름센터에 부탁해서 뒷조사하고 증거 잡아서 이혼했대.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한번 의뢰해 볼게. 저는 남동생의 제안에 그렇게 해달라며 부탁했어요. 남동생은 정말로 친구가 의뢰했던 심부름센터에 부탁해서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결과가 나오길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과 할머님을 책임지는 건 오로지 저뿐이었어요. 집 나간 남편은 연락도 없었고 저 혼자서 집안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과 가정을 모두 혼자 끌어가는 건 어렵기만 했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서 조금 수월했지만 아직 챙길 게 많을 나이였죠.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저는 설마 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효자인 척하고 다니던 남편은 같은 회사에 7살이나 어린 상가녀가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이나 보자고 열심히 살았던 건 아닌데 진짜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그 여자가 임신 4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 다니는 공장 직원이랑 눈 맞아서 바람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진짜 황당했어요. 사진만 보면 아주 신혼부부가 따로 없더라고요. 둘이 만난 지 1년이나 됐는지 둘만의 기념일을 챙기는 사진도 있었고요. 저한테는 결혼 후 작은 꽃 한 번 준 적 없는데 상간녀한테는 꽃다발을 주는 사진도 있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상간녀가 사는 오피스텔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는 사진이 한가득이었어요. 아이들 옷이나 간식도 안 사던 사람이 그 집에는 빈손으로 가는 사진이 없던데요. 남자들은 바람나면 사람이 다들 이렇게 돌변하나요? 사진만 봐도 생기가 돌아 보이는 사진들 뿐이니까 정말 보고도 안 믿겼어요.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눈물이 났고 저는 할머님과 아이들이 있는 것도 잊은 채로 주방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 제 현실이 기가 막혀서 욕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할머님이 주방으로 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볼까봐 사진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미 사진을 들고는 상간녀와 다정하게 웃는 남편 사진을 본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큰아들 손에 있는 사진을 뺐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이리 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빠 나빠. 엄마 울지 마. 큰아들과 작은 딸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저는 두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눈물을 왈칵 쏟아냈네요. 정말 이런 피덩이 같은 아이 둘씩이나 두고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님도 그 사진을 전부 보시고는 힘겨운 목소리로 우셨습니다. 그날 네 식구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어요. 삶의 의미를 다 잃은 것처럼 슬픈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도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마냥 울고만 있기에는 저는 아이들과 할머님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 박살을 내겠다고요. 제게 사진을 보내던 남동생이 저한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소송하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하니까 남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형 대기업인데 회사에라도 퍼뜨려. 공장 직원이랑 둘이 같은 회사에서 바람 났다고 올리면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닐걸? 그래야겠어.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아. 애들까지 알아버린 이상 두 년놈들 만난 회사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 저와 남동생은 복수를 결심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대로 곱게 이혼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도 걸고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 거기에 재산 분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상간녀 신상과 바람핀 내용이 있는 글을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생산팀 모 과장, 생산라인 땡땡 직원과 1년째 부적절한 관계 갖다가 임신해서 본처한테 이혼 요구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본처가 아픈 할머니까지 모시고 산 세월이 10년인데 1년 만난 상간녀랑 살겠다며 가정 버린 파렴치한 인간 회사 못 다니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글을 올리고 회사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떠들썩한데 제가 회사까지 나타났으니까 그야말로 회사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저는 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박현수가 어딨어? 멀쩡한 가정 파탄 내고 너는 뻔뻔하게 잘 살 줄 알았어? 둘 다 당장 안 나와? 직원들이 저를 쳐다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쳐다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 같아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저는 열받아서 잠도 못 자고 화병으로 단명할 것 같아요. 결국 그날 저는 회사 보안팀에 의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회사에는 정확히 알렸죠. 남편은 제가 보안팀 직원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나타나서 저를 미친 여자 취급을 했지만 제가 미리 챙겨온 사진을 보여주자 오히려 보안팀 직원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세상에 상간녀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저를 미친 여자 취급까지 하다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했던 복수는 상당했어요. 워낙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두 사람은 제대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정신없을 때 저는 온갖 소송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정말 받을 거 다 받아내고 깔끔하게 이혼하는데 성공했고요. 하나 안타까운 건 제가 이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할머님을 바로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여자한테 미쳐서 면회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겨우 10분만 보고 가는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가면 그곳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하세요. 할머님이 점점 정신을 놓으시는데 손주 며느리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세요. 그러다 정신 돌아오시면 헌신이 아니라 자기한테 희생한 손주 며느리라고 울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다녀가시면 할머님이 한동안 즐거워하세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랑 오래 지내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솔직히 손자분 오시면 10분도 아니고 그냥 가세요. 할머님 눈도 제대로 안 봐주시고요. 요양원에 갈 때마다 할머님은 그곳에서 나온 간식을 챙겨 드셨다가 아이들이 아니라 저를 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저만 먹으라며 당부를 하셨죠. 연세가 많아지면서 치매기도 점점 오실 정도였는데도 저와 아이들은 또렷하게 기억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혼했어도 할머님은 최선을 다해서 챙겼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제가 해드릴 건 자주 뵙고 챙겨드리는 일뿐이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할머님이 또렷한 정신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받아. 얼마 안 되는데 6천만 원 들어있어. 내가 너한테 줄 게 이것뿐이야. 아니, 이걸 왜 저를 주세요? 얼른 건강해져서 할머님이 다 쓰셔야죠. 네가 나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그러니까 꼭 네가 다 써. 내가 주는 용돈이야. 나는 너랑 아이들 더 못 보는 게 한이야, 한. 이제는 그냥 편하게 눈 감고 싶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 내가 너한테 받은 사랑 전부 다 갚아줄게. 저는 할머님의 말에 둘이서 정말 펑펑 울었네요. 할머님의 주름진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고 야윈 얼굴에 눈꺼풀도 쳐져서 눈을 뜨기도 힘들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본인 숨이 꺼져가는 와중에도 손주 며느리 고생했다고 통장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할머님은 한 달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죽음을 직감하셨는지 미리 저한테 통장을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요양원에 모시긴 했지만 끝까지 잘 챙겨드려서 죄책감은 조금 덜었습니다. 그리고 차려진 할머님 장례식에 가보니까 상간녀는 안 보였어요. 남편만 와서 뚱한 얼굴로 있더라고요. 참 저런 것도 손자라고 와 있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님이 부디 저 얼굴을 보지 않고 편히 쉬시길 바랬어요. 아이들은 장례식장에 와서 절만 하고 먼저 보냈습니다. 남동생이 같이 와줘서 아이들을 먼저 보낼 수 있었어요. 애들도 이혼 후 아빠를 찾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지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정색을 하더군요. 그날도 남편을 보고도 아이들은 남동생 손을 붙들고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놀러 온 건지 감정이 없는 건지 장례식장에서 핸드폰을 붙들고 혼자서 낄낄거리고 웃는데 정말 뒤통수 한 대 확 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가서 한심하다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체 양육비는 왜 안 보내? 너야말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 너 때문에 해고된 거 몰라? 우리 할머니가 이거 전부 알면 저승에서도 너 잡겠다고 벌떡 일어나실걸? 웃기고 앉아있네. 할머니 무시하고 살던 네가 할 소리야?
너야말로 천벌 받을 거야. 너는 진짜 쓰레기다. 앞으로 평생 애들 볼 생각하지도 마.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뱃속 아이가 자라고 있어서 넣어줄 돈 없었어. 누구와는 다르게 아주 교양있고 예쁜 딸 낳고 남편 섬기면서 잘 살아줄 것 같아서 너 같은 거 생각도 안 나. 남편을 섬겨? 진짜 어이가 없다. 안 되겠다. 너 법원에서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한 거 다 보내. 그리고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도 전부 안 보내면 네 통장 가압류할 거고 법적으로 네 신상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게 할 거야. 아주 각오해. 내가 너 아주 매장을 시킬 거니까.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전 남편한테 양육비 미지급 소송까지 걸었어요. 진짜 막장까지 싸우게 될 줄 몰랐는데 뚫린 입으로 쓰레기 같은 말만 내뱉는 전 남편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살아생전 고생했던 할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두 년놈들을 곱게 놔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신이 있다면 저 두 사람에게 천벌을 내려주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복수하려 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는 금이 가고 있었나 봅니다. 6개월 뒤 저는 경악할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람 피는 것들은 뻔뻔해서 바람 피는 거라더니 살 길이 막히니까 더 뻔뻔해진 전 남편이 저한테 살려달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전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누가 네 여보야? 너 미쳤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욕을 해도 좋고 돌을 던져도 좋은데 나랑 같이 애 좀 키워주면 안 될까? 그 여자 애 놓고 도망갔어. 내가 일도 안 하고 백수로 있으니까 바로 도망간 거 있지. 딸랑 쪽지만 남겨두고 번호도 아예 다 바꾸고 사라졌어. 나 어떡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애틋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리고 내가 왜 네 애를 키워? 내가 미쳤니? 이렇게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얼른 구해서 양육비나 보내. 내가 애만 키우면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게. 내가 정말 당신 제대로 못 알아보고 막 살아서 천벌 받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너 바람났던 사진 다시 보내줘? 나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느니 그 여자 찾아 나서. 너는 우리 애들 아빠라는 게 안 믿기고 너 같은 건 이제 상종하기도 싫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딜 감히 애를 키워달라고 전화를 합니까? 이렇게 뻔뻔하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바람이나 폈겠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은혜를 아는 개가 배은망덕한 인간보다 낫다는 말 아시나요? 이 말 꼭 전 남편 같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 같네요. 전 남편 그놈은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할머님도 요양원에 버리듯이 맡기더니 아이도 결국 시설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지난 아픔 잊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쑥쑥 크고 있죠. 아빠 닮은 구석은 요만큼도 안 보여요. 요즘 할머님 생각이 나서 사연을 쓰게 됐는데 저희 세 식구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은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다는데 정말 벌받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할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아이들과 항상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